어제 뉴스에서 그 선관위 보면 선관위 이제 유권 해석이 법 개정 없이는 이번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사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대략적인 소식은 들었었는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중요한 선행 단계로 있다면 당연히 엄격하게 그 법은 해석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법의 개정을 둘러싸고서는 국회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연 참 잘 들었고요. 보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혹시 스승과 제자 간의 어떤 그런 법률적인 역사적 사실과 뭐 해석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거는 저한테는 특별히 중요한 그러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군사부 일체라고 그렇게 이제 동양에 이제 흔히 전해온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따지면은 군사부 일체여서 군이 그 임금이 스승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조선조나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온 그 전통을 보면은 임금이 함부로 스승 자리에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고, 임금은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듣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동양의 지혜를 실천하려고 많이 해온 것을 저는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승이 그렇게 듣는 태도를 취한다면 하물며 제자는 꽃배기 듣는 태도를 취해야 할 텐데, 지금 맹주성 우리 고문단장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제가 강의하는 것을 존중해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몸소 질문까지 해주시고 하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임모 제자께서는 과연 어느 정도나 듣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 상당히 그 의문을 갖고, 그래서 절대 가르침이 잘못된 건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질문을 자유롭게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역사적인 그 신라와 고구려를 비교해 주셨는데 분위기 정말 달고, 북쪽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뭔가 사생 결단 내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신라는 굉장히 민주화적인 건데, 그럼 우리가 남한에 살아서 신라의 그 기질을 물려받은 거고 그쪽은 고구려의 기질을 물려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분 기질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질 또 지역의 풍토, 이게 이제 그 근대의 학자들도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요. 그래서 뭐 온대 지방의 사람들의 뭐 행동 방식이 이렇고, 뭐 열대 지방의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이렇고, 뭐 그런 분석도 하고, 그 나름의 코끼리를 이렇게 분석하려면 다리도 분석하고, 뭐 이렇게 귀도 분석하고, 코도 분석하고, 부분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질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키아벨리 그 학자가 말한 것처럼, 학자고 정치가였는데 그 학자가 말한 것처럼 기질이라든지, 그때도 그런 논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고대로부터. 또 지역이라든지 이런 요소도 있겠지만, 작용을 하겠지만, 정치 체제는 엄청나게 큰 힘을 미친다. 그래서 한 예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거의 파죽지세로 다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마케도니아는 굉장히 작았고 페르시아 그 당시 엄청난 대제국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는 완전한 중앙 집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점으로 이 황제에 가까운 이 페르시아 왕에게 집중돼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간파한
그 알렉산더는 그 본부를 깨버려. 본부를 곧장 진격해가지고 깨버리니까 나머지는요. 이게 좀 집중이 덜 돼 있었으면 자체 저항을 할 텐데 여기는 완전히 탑다운 상명하달식으로 왕에 복종하는 거인데 왕이 무너져 버렸어요. 나머지는 거의 파죽지세로 다 무너져 버려요. 그 큰 페르시아가.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약간의 희망도 주는 것입니다. 저렇게 유일 사상으로 돼 있는 북쪽은 정점이 무너지면 파죽지세로 무너지는 거예요. 네, 네 질문 받겠습니다. 그 김정은 사진을 불태웠을 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적국의 수장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되는지 또 적용이 된다면 어디까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걸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조금 문제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럴 때는 또 영토조항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영토조항으로 봐야 그 사람이 우리 국민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사고방식 자체가 좀 그 문제가 되고 그게 오히려 그 잘 아시는 분에게 들으니까 김정은 사진만으로는 좀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의 사실상 가장 강한 헌법인 유일사상 이제 미국의 원비어라는 사람이 추측기에는 아마도 뭐 그 김일성, 김정일 나와 있는 그런 신문 가지고 이렇게 신발을 뭐 어떻게 쌌거나 이런 것에서 이제 극형을 받은 그런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는데 그처럼 그 사람들의 사실 대외적으로 자기도 부끄러워서 말 안 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 완전히 규율하고 있는 그 유일 사상에 따르면 아직 김정은은 그 반열에 잘 못 집어넣었다고 해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체육 응원단으로 내려와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랑 이렇게 뭐 악수하거나 안고 있는 사진이 현수막에 걸려 있었는데 그게 비에 젖는다고 버스에서 미친 듯이 내려와 가지고 막 통곡하고 했던 장면을 기억하지요. 김정일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제가 잘못 말했나요? 김정일 사진. 그랬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뭐 이제 옆에 김정은까지 붙여서 보니까 그 세 사람 있는 사진도 이제 돌더라고요. 이제 그 세 사람이 딱 이렇게 인쇄된 사진을 가지고 이제 찢는다. 북한에서는 가족 전체가 집안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에 영원히 못 나오는 우리로 봤을 때는 참 그러한 체제를 그 두려워하고 그러한 체제에 심지어는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릴레이한 것이 굉장히 높이 사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는 사람이죠. 신이 아니라. 그걸 인간 우상화를 우리는 거부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세 사람의 사진을 평창에 오는 앞에서 막 찢어보는 그런 것도 정말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진지하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거의 신앙 고백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지 인간 우상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 인간 우상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종이 있으신 분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써놓고 종이에 써놓고 푹 찢어요. 우리로 봐서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온 집안의 목숨을 가져갈 수도 있는 체제와 우리가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 싶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고. 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말마다 10만 명, 100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저렇게 됐고 정권이 넘어갔고 이랬습니다. 지금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 헌법을 지금 지켜야 하는 것은 뭐 다 공기의 사실이고 동감이지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시민단체에서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아까 전에 왕도 작은 사람으로 왕위에 있었는데 저는 작은 사람으로 MPK 그냥 대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 무슨 모든 어떤 굉장히 모든 걸 조망하는 식의 그걸 제가 낼 수가 없습니다. 낼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 태도로는 이승만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강조하셨더라고요. 그게 직분이라고. 그러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무언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 이루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할 수 있는 일 중에 어떤 것을 게으르게 하고 있으면 옆에서 좀 항상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런 일을 도태우 씨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떠밀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작게나마 보면은 저희 또래에서 사람들을 보더라도 약간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좀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긴장되고 좀 결정적인 순간들을 우리 6월까지 우리가 지금 겪고 다가가고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그래서 아직 태극기 집회조차 한 군데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게 태극기 집회만이 아니라 사실은 태극기 집회가 견인해서 그 좌익들이 잘하는 반 김정은 반 주사파 연합전선을 펴야죠. 가장 순수한 태극기 세력이 거기서 핵심 기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무너뜨려야죠. 반 김정은 반 주사파 연합전선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시각으로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흔히 이제 뭐 적과 동지를 구분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슈미트라는 정치학자가 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기 한 1, 2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아까 나온 프린스턴대 박사학위 논문은 미국의 어떤 중립이 국제 질서에 기여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쓰셨어요. 중립. 그래서 국제법을 막 이렇게 많이 전공하셔서 공해 이렇게 아무 영해도 아닌 공해상의 항행권이라든지 이제 그런 중립 국가의 어떤 분쟁 속에서의 기여라든지 이걸 쓰셨는데 그 속에서 어떤 시각을 폈다고 제가 배웠냐 하면 non-enemy라는 그룹을 설정한. 그러니까 연합국, 얼라이언스와 에너미만 있는 게 아니라 즉 적과 동지만 있는 게 아니라 non-enemy. 그러니까 이 제3지대, non-enemy, non-alliance 이걸 가지고 사실은 핵심 에너미를 포위해가지고 거기를 무너뜨려야죠. 그게 좌익들이 잘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완전한 동지로 안 여기면서도 이렇게 손잡고 저렇게 손잡고 끌어들여서 결국은 탄핵도 시키잖아요. 그러고는 뒤집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적과 동지, 단순한 이분법에 머물면 안 되고 넌 에너미의 영역이 있고 그거를 포위를 해가지고 핵심 에너미를 깨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각도를 하나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온 사람인데 변호사님 말씀 잘 듣고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분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원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 인공기 훼손을 명예훼손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잠깐 든 생각인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 김정은과 그의 추종 세력을 저기 총포물 단속법에 의해서 그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그 방금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지금 이 사태에 답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탄핵을 기획한 세력이 짜놓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자유통일을 앞두고 남과 북이 지금 정면으로 사상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탄핵을 기획했던 세력은 사실상 한국의 그 사상과 지식의 그 전장을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양대 프레임으로 짜서 그 자중질환이 생기게끔 구도를 짜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주사파 세력은 그 한국의 그 지성계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 그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은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미와 얼라이언스가 있으면 그 중간에 넌 에너미라고 하는 제3지대가 가능하듯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프레임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우선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이런 식으로 남한을 갖다가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그 분열을 이용해서 거기에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지 않은 주사파들이 그거를 장악을 해서 이제 그 공격을 하는 방식이 지금 그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진보 보수라고 하는 그 허울에서 그 남한의 지식인들이 다 각성을 해서 이제 진정한 사상전은 자유통일에 저항하는 세력과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그 프레임 자체를 바꾸고, 그리고 자유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뭐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던 민주노총이건 뭐건 그 가릴 거 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의 어떤 그 가부장적인 제국 질서를 갖다가 이 한반도 전체를 갖다 장악하려고 하는 그 기도와 음모, 그거를 깨는데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 사상이 어떻든 그런 거 지금 중요할 때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남한 사회의 지성을 아주 지난 20년, 30년 동안 그 사실 보수나 진보는 이념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사회 변화에 대한 개인이 가지는 태도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로 사람들을 분열을 시켜놨기 때문에 단합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미영 사무총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아마 명예훼손법 얘기가 그 명예훼손법 얘기가 나온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명예훼손법이 좀 독특한데요. 미국 법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법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서에 의한 그 명예훼손법은 리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말로 이렇게 욕하는 거 있잖아요. 개 XX 이런 것은 이제 슬렌드라 그래서 또 다른 법이 있고, 이 디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명예훼손법은 좀 포괄적인 건데, 한국에서 명예훼손법이 아주 단순하게만 이해되고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명예훼손 얘기가 나온 이유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명예훼손법이 한국법에서는 그 제3자가 고소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욕죄 같은 경우는 아닌데 직접 자기가 고소해야 되는데, 그 명예훼손법은 제3자가 고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토 조항까지가 필요가 없고요. 한국 내에 사시는 분들이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찢으면은 상처받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이거를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처받으신 분이 경찰이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경찰에서 이런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이 김정은의 사진 찍는 것을 보고 상처받는 사람이 지금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분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좌든 우든 치우치지 말고 악에 쓰는 발을 떼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잠언 4장 27절 말씀이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좌우 구도에만 이렇게 익숙해 있고 또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이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이냐 죽음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새로운 틀의 구도의 전쟁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이 약한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결하는 여러 가지 이 사유 틀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그 나치 청산을 할 때 개발된 틀이죠. 나치 청산 결과로 이제 생긴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가 반인도 범죄가 있어요.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해서 인도에 반한 범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Crime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전 세계 누구라도 다 범죄인으로 동의하는 말 그대로 유니버설 저리스딕션이 가능한 모든 보편 관할이 가능한 그런 범죄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특히 김정일에 대해서 또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이미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을 했어요. 독일은 사상의 자유를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하는 그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왜 히틀러 찬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정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독일 법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김정은을 존경하고 김정은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우리 개인의 존엄성, 디그니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저렇게 쉽게 죽이고 자기 형도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독침으로 죽이고 고모부도 저렇게 죽이고 인륜이고 천륜이가 없고 그런 것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반인도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원수라고 해서 북한 국가 원수라고 주장하죠. 우리나라 법에서는 반국가 단체의 두목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항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김정은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권리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쉽게 사람을 죽이고 있고 저렇게 핵무기 WMD를 개발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줬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두 와이키키 해변에서 다 이렇게 대피를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지금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아까 그 김정은 사진을 찍으면 상처받는 한국에 있는 많은 경찰과 검찰과 청와대에 있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예.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프리덤 뉴스 류종현이고요. 김영 대표님 그 음성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 한 말씀만 우문현답을 드리겠습니다. 디포메이션을 라이벌과 슬렌더로 나눈 거 맞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요. 그러면은 김정은의 사진을 찢었을 때는 처벌된다면은 슬렌더일까요, 라이벌일까요? 미국 법에서 이거 제가 말씀드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도 굉장히 이제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사진을 함부로 쓰는 것 이것은 초상권이라는 개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 개념이 미국 법에 똑같이 있어요 또. 그리고 남의 사진이나 뭐 이런 물건들을 함부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 이런 것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라이벌, 리벨이라고 하는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굳이 얘기한다면 슬렌더도 아니에요. 슬렌더는 말을 가지고 하는 범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두 개에 속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디포메이션에 속하는데 명예훼손에 속하는데 지금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게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 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 찢어도 솔직히 명예훼손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뭐 부모님 사진 찢어도 이제 버리려고 해도 찢어도 명예훼손 됩니까? 사진 찢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진 찍는 것은 명예훼손이 안 돼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의 유일사상 그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10개 항목이 있는데 원고지로 쓰면 한 50장 좀 되는 굉장히 이제 세칙이 많은 그런 법이에요. 이것은 북한에서는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 외워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별명이 교실 국가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정말 말해서 북한 사람 특징이 말을 정말 잘해요. 근데 이런 걸 정말 암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유일사상 10대 원칙 그 3조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이 나와 있는 초상이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초상 휘장, 초상이든 배지를 휘장이라고 그래요. 배지라든지 아니면 사진, 뭐 기타 김일성, 김정일의 어떤 그런 초상이 훼손되는 것은 1호 범죄로 다룬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세칙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북한 범죄로 말한다면 엄격하게 말하면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1호 범죄에 속해요. 1호 범죄는 일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반 북한의 형법이라든지 민법 이런 법이 다 있거든요. 북한에도 형사소송법도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대외비로 하고 있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1호 범죄이기 때문에 대외비로 하면서 그것을 일반 교화소를 가지 않고 교도소로 가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 북한에서는 관리소로 부르죠. 관리소라는 데로 가게 돼 있어요. 북한의 관리소는 정확하게 말하면 일종의 군부대예요. 군부대로 되어 있고 그 거대한 군부대 시설처럼 되어 있고 거기는 아예 김일성, 김정일의 어떤 권위를 훼손한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이미 사람이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특별 독재를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인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의 사진을 찍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은 1호 범죄죠. 그러니까 이런 1호 범죄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북한식 신성에 대한 모독이에요. 근데 우리가 북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신성에 대한 도전, 북한식 신성에 대한 도전이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얘기하면은 일종의 우리로 나름대로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인간 신으로 섬기고 인간을 마구 인간성을 훼손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에 통일을 한다고 할 때 북한에 있는 인간 신들을 다 인정을 하고 수만 개의 동상을 다 세워놓고 그런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북한과 통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과제를 지금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사진을 찍는 것은 북한식 신성에 대한 디아크라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캠페인을 하고 계신 기독 청년들에게 대해서 정말 존경심을 보내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 좋은 강의 지난주에 이어서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받지 못해서 다시 또 질문합니다. 19대 보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다음 달 24일까지입니까? 아니면 당선 이후 5년입니까? 좀 상세히 공부를 해오겠다 했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느라 너무 다음 주까지는 진짜 좀 더 조사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사실은 국민적인 합의 자체가 5년짜리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그 결정된 사항으로다가 공고가 된 것을
우리가 일기가 언제냐 하나 하면은 그걸 가지고 논의한다고 하면 우리의 투쟁력만 약화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 말씀들은 이게 강연이 끝난 후에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장성환입니다. 장성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저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우리 애국 태극기 세력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수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렇게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법치를 전혀 무시하고 불법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분을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들어가신 것은 예를 들자면 성경에 있는데 다니엘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그랬을 때 그 하늘에 계신 자가 어떻게 역사를 했고 그동안에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그들에 대해서 그 왕이 어떻게 처리했던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근데 사실은 그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그 세력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피하 구분이 이제는 확실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적 대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되기 위한 우리 모든 전투 요원들의 지적인 그리고 언어와 모든 것을 여기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적을 섬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적과 싸울 때는 분명한 사실, 보수적, 진보적 그런 입장에 서서 말을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을 그대로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언론 선동과 그 다음에 위정자들의 앞뒤 안 맞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은 어떤 악한 세력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무이의 무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이크를 반납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정말 꼭 질문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없다면 오늘 이거로 강연을 마치도록. 제가 아까 본문 중에 말씀드리겠다 하고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김부식을 이제 비판할 때 사대주의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사대주의다 이런. 그런데 이 최인훈 소설가 원로 소설가시죠. 그분이 이제 60년대 말에 쓰신 소설에서 신라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최근 백모 선생 글도 그런 글이랑 좀 통하는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신라가 당시에 이제 당나라가 신라까지 이렇게 차지하려는 거를 결사 저항하죠. 백제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저항을 해서 막 쫓아내다가 대동강 선쯤에서 이제 힘에 붙여서 일단은 그 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로 점차 우리가 확대해서 압록강, 두만강 선까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신라의 결단이라고 소설가 최인훈 선생이 이제 해석한 건 뭐냐면 지배받지 않고 그 다음에 지배하러 가지 않는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을 둘러싼 이 민족들 가운데 이런 명확한 역사적 결단을 내린 데가 잘 없어요. 그래서 특히 동북지방에 거하던 많은 민족들은 결국 한 번씩 일어나면 다 중국으로 쳐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중국에 흡수되고 끝났어요. 그런데 신라는 그만큼 힘이 있었냐? 그거는 또 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한편으로는 완전히 지배받는 것은 허용치 않는 그것은 단호한 그게 이제 쭉 이어져요. 우리가 몽고 지배를 잠시 받았다가도 다시 독립하고 하는. 그러나
함부로 그 선을 넘어가서 자기가 다 통째로 오히려 상실되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이 어떤 그 정치 체제가 자기를 지키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린 그 결단 행위였지 하나의 뭐 막연한 4대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구려가 이렇게 영토를 넓게 차지했던 것을 그리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생각하고 뭐 하는 것도 의견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다른 한편 이쪽에서 그 최인원 선생 같은 라인에서 생각해 보면 그건 결국 뭘 따라가는 겁니까? 거란이나 만주족이 했던 것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러면은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 어떤가? 이제는 그 당시 수천 년 내려오던 중국 옆에서의 그 숨막힘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게 우리 역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신라의 그 결단 이래로 그 패러다임 체인지가 일어나야 될지 모르는 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패러다임은 적어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도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는 결단의 패러다임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자유통일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중국을 자유의 물결로 바꾸는 교두보가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문명 최전선에 서 있다. 이런 일종의 역사의식과 닿아 있는 대단한 이 패러다임 체인지를 겪고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다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큰 역사적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필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큰 역사적인 그걸 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나라에 왜 이 도깨비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힘에 부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저변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슬기롭게 용기와 지혜와 힘을 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